갑시다. 뒤집어. 나 이렇게 되는구나. 됐어. 자, 2022년도 85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다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뭐 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올해는 결이 좀 달라요. 그렇죠? 아무래도 난이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때 훨씬 더 무난합니다. 훨씬 더 쉽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좀 이따 다시 풀겠지만 장경 기출이 좀 더 디테일하게 있다는 거 기억해 주면 되고, 재밌는 게 뭐냐? 자, 2022년 문제 보세요. 자, 1번 문제를 보면 우리 기존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2024년과 다른 게 하나 있죠. 뭐가 없어요 지금? 보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2024년에 가천대는요 모조리 다 보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문학이고 비문학 다 있었습니다. 여기는 빠져있다는 거 기억할 수 있으셔야겠죠. 자, 문제를 봅니다. 나의 기억이 반영된 문장을 가에서 찾아 첫어절과 마지막 순서대로 쓰시오예요. 자, 바로 들어갈게요. 나의 기억을 봅니다. 공약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 이에 대한 내용을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맨 첫 번째 줄. 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학생 정답 비밀입니다. 평소에 친구들과 나눴던 학교에 대한 불만이나 요구사항들. 자, 너무 많죠? 너무 많지요? 지금까지 생각만 하셨다고요? 저 삐리리에게 투표하시면 이런 생각이 실현됩니다. 청와대 국민을 위한 청원제가 있다면 삐리리고에는 여러분을 위한 학생 청원제가 있습니다. 삐리리고 학생 청원제는 학생이 학교에 대한 불만이 토로하고 시정을 요구하거나 희망사항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수 학생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학교가 답변을 해 학생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청원제 참여는 우리 학교 학생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쉽고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누리집에 청원 게시판을 만들어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실명이 공개되는 것이 부담스러워 망설여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생에게서는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청원글을 바로 작성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아까 말했던 나의 기억이 요구하는 게 뭐였습니까? 시행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언급이라 되어 있죠. 이 문장이죠. 그 첫어절과 끝어졌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실명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어렵지 않지요? 자, 쉽게 생각합시다. 기본적으로 가천대에서 요거는 약술의 문제는요 내용일치예요. 그러니 본문에 있는 걸 찾아준다는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어저께 우리 마지막 문제 반전이 있었죠. 뭐 있었습니까? 계산식 나왔어요. 30 곱하기 20, 그죠? 30 곱하기 10은 20 곱하기 x. 네, 그 계산식이 있었습니다. 그죠? 변화하고 진화한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대신 가천대는 수특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살짝 벗어나는 게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상명대예요. 지금 가천대는 상명대를 많이 지원하셨을 텐데 저 상명대가 문과가 국어 8개죠. 수학 2문제입니다. 근데 국어 8문제를 보시면 얘네가 EBS만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유가 얘네가 올해 던져준 문제를 보면 EBS가 아닌 문제가 제시가 됩니다. 조금 골머리 아파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고등학교 전과전의 문학작도 한번 전체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더 준비해 놓을 테니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옆으로 넘기셔서 2번에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 약술은 문제부터 본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문제 2번을 봤더니 시빅테크의 사례를 볼 수 있는 이유를 제시문에서 A에 나타나 시빅테크의 정에서 찾아 서술하시고 나와 있습니다. 자, 2번을 봤더니 보시게 되면 자, 2001년 11월 기습 폭설이 삐리시를 덮쳤다. 눈보라 때문에 전신주가 쓰러지는 바람에 화재가 많이 발생했다. 하지만 폭설로 소방관이 출동하기 어려웠으며 높이 쌓인 눈 속의 마을 곳곳에 소화전이 파묻혀 소화전을 찾지 못해 불을 시수가 끊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마을의 몇몇 사람이 이 문제를 보고 누리소통망의 마을이 처해 있는 문제상을 알리고 마을 지도 위에 소화전 위치를 표시한 소화전 입양하기 웹을 만들어 게시했다. 소화전 입양하기 웹에 필요한 소화전의 위치 정보를 삐리리시에 누리집에 제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마을 주민들은 누리소통망을 통해 마을의 문제사항을 파악하고 마을 다른 주민들에게도 정보를 공유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시빅테크의 주제, 쉽게 말해 개념을 확인할 수 있어야겠죠. 다시 앞에 넘겨봅니다. 자, 내용 보시게 되면 제4차 산업혁명의 본격적인 도래와 함께 사회 변화가 가속함에 대해 따라 오케이. 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한 공공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도 점점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능력 자체가 무능해졌다기보다는 문제의 성격 자체가 정부가 감당하기에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이에 시민들은 자신들이 직면한 문제를 정부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해결하는 시도를 더 많이 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하나로 시빅테크가 최근 부상하고 있다. 그 다음부터 줄 쳐봐야겠죠. 시빅테크는 시민 혹은 시위라는 뜻을 가진 시비와 기술이라는 뜻을 가진 테크가 결합된 말이다. 그 다음부터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이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공공문제나 사회문제 해결책을 직접 모색하는 시민을 또는 시민 참여를 의미한다. 자, 이게 시빅테크의 정의예요. 오케이? 자, 이것에 대한 정의를 어디에 적용시켜야 돼 지금? 2번 문제 적용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첫 번째 뭘 이야기할 수 있어? 누리소통과 정보통신 기술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지요. 또 하나 공공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자발적인 참여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되니 세 가지가 다 포함되는데 이 중에 두 개를 쓰게 되었던 게 2022년도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2020 이런 식으로 다양한 답이 제시가 될 수 있었단 말이야. 자, 우리 지난주에다 어제 풀었던 문제도 이런 다답형이 있었나요? 답은 하나씩밖에 제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 안 나와요. 정해진 것만 나오는 게 간천대 스타일이고요. 2021년 이런 식이야. 큰 틀은 본문 찾기야. 알겠지? 하지만 다양한 답이 있었던 것을 이제 규정화시켰다 보셔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번에 정답은요. 정보통신, 공공의 문제,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자발적 참여라든가 공공 데이터의 사용, 이 네 가지 중에 두 가지가 들어가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별표 쳐주세요. 이거 내일 같이 합니다. 문법은 내일 몰아서 같이 할 게 아니고 오늘 저녁에 된다. 끝나기 전에 먼저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자, 가천대로 문법 문제 제시됩니다. 지금 문과 계열이에요. 그죠? 자, 다시 작년에 이과 계열에도 문법 문제 나왔습니다. 문이과 다 나와요. 그 어디서 뭐 안 한다 이게 아니야. 단점은 뭐냐? 하나 주의할 점은 뭐냐면 A, B, C, D, E, F, G 7개 유형이 다 나오진 않아요. A, B형 중에 하나 나왔고요. 문과, 이과 중에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운 나쁘면은 문제 나오는 거고, 그죠? 문제 나오는 거고 아니면 풀린다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 나올지 안 나올지 나올지 고민한다면 일단은 다 나온다는 전제하에 공부를 해놔야겠지요. 약수는 기억해 얘들아. 우리가 수능처럼요 이만큼 다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정해줬단 말이야. EBS라고. 시간 날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하셔야 됩니다. 시험지 보면 내 거야. 짜싹 풀어주면 되고요. 자, 그런데 얘네가 아이를 여러분들이 선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쉽게 되면 누구나 다 쉽게 찾겠죠. 걸러내기 제일 좋은 게 문법이에요. 이건 EBS에서 설명하더라도 답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해됐니? 근데 두 번째가 어디가 될 수 있냐? 비문학 계산식이에요. 그래프라든가. 요 두 개에서 국어는 판가름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입시 설명에 있죠. 가천대 입시 설명하시는 분이 재작년까지만 해도 맨날 돌아다녀서 뭐라 그랬냐면 15개, 11개다. 합격자 되고 11개에서 12개고 13개는 무조건 합격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달라졌어요. 올해 이분이 돌아다녀서 뭐라면 12개, 13개 얘기해요. 하나가 올라갔어요. 그 너네 이번에 어디 뉴스 잠깐 봤더니 적어놓던데? 수시 경쟁률 1위가 가천대던데요? 그거 보셨어요? 수시 경쟁률 1위가 가천대예요. 제가 가천대는요 진짜 와 3, 4, 5등급에 코치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전형 보셨습니까? 진로 전형 소름이 돋았습니다. 진로 전형 진로 과목만 봐서 우리 어디서 끝났어요 지금. 그 진로 과목 넣는 건데 여기 애들이 확 돌아간 게 애들이 진로 전형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한 거거든요. 선생님과 친분 관계 애들 성적이 안 좋은 친구들인데 얘네 뽑겠다예요. 근데 저도 얘네 결이 좀 비슷한 게 저도 오랫동안 수업을 하면서 상위권 학생들도 있고 하위권 학생들도 다양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 한번 쉬어봤거든요. 14,000명이더라고요. 제가 그거 수업했던 친구들이 학교에서부터 합쳐서 다 해서 14,000명 정도 수업을 했는데 지금도 연락을 계속하는 애들이 꽤 많아요. 연락하는 애들도 있고 막 연락해서 보면 사회적 성공을 했던 애들 보면 무조건 스카이 가고 좋은 데까지 성공하지는 않아요. 그런 애들이 아니라 어떤 애들이 성공했냐면 남의 말 잘 듣고 자기 주관 뚜렷한 애들이 성공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 나이 30대 중반? 이렇게 된 친구들이 연락 와서 술 한잔 먹고 이런 얘기하다 보면 이 새끼 고등학교 때 쓰레기였는데 이런 얘기 나올 때도 있어요. 걔도 선생님 좀 그때 그랬지만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생활과 대학생활 잘하는 것과 좀 별개더라고요. 반면에 제일 황당한 녀석이 공부 정말 잘했습니다. 압도적 1등이었어요. 내신 1.0이었어요. 서울대 당연히 한 번에 들어갔죠. 경영학과. 당연히 뭐 할 줄 알았는데 지금 뭐 하냐면요. 공무원 시험 필수제예요. 그 좋은 머리로 해고 공무원 시험만 계속 보고 있어요. 야 공무원이 아니라 더 위에 거 봐야 돼. 사법고시 없어졌잖아요. 행시 봐야 되지 않겠냐 했더니 그냥 공부 잘했던 것만 기억하지 그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좀 답답하죠. 그래서 제일 안타까웠던 친구 중에 하나가 항공대 나와서 파일럿의 꿈을 가졌는데 제가 미안한 게 연대 공대 붙었거든요. 항공대 붙어 제가 얘기했어요. 야 연대 공대는 많이 나온다. 공대 너무 흔하다. 항공대가 비전이다. 얘가 하고 갔어요. 그래서 항공대 졸업하고 공부 파일럿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중령으로 예편했어요. 하필이면 예편하던 애가 코로나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항공사 뭐 잠깐 힘들겠지만 사람 뽑겠지 하고 나오라 그랬는데 항공사 파일럿을 아예 안 뽑아요. 그래서 얘가 2년간 백수가 됐습니다. 되게 미안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얘가 백수니까 뭐라도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공장 같은 데 일당이 막 이랬거든요. 되게 미안하게 생각했는데 이게 또 전화위복이 된 게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자동차 정비 공장 그쪽에서 일하고 있는데 사장 딸내미가 얘를 좋게 봐서 둘이 사귀게 됐어요. 그래서 장인어른이란 분이 공장 넘겨줄 테니까 얘 경비행기 조종증 있거든요. 비행기도 하나 사줄 테니까 우리 드라이버나 다니자고. 제가 선생님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전 여러분이 이 자리는 당연히 공부를 위한 자리고 공부를 하셔야 되지만 향후 미래를 보신다 그러면 좀 넓은 마음을 가져주세요. 그죠? 저번에 가장 최악의 애가 여학생이었는데 남학생이 고대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 자기가 못 받았잖아. 그래서 얘가 네 남자랑 서로 주고받은 문자 내용 편집해서요 성희롱을 신고했어요. 그래서 얘가 취소됐어요. 고대 추천이. 그래서 여자애가 받아서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애 막 울부짖고 막 저한테 저서 죽어버리려고 무슨 소리 했더니 너는 어떻게 얘는 이제 좀 야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둘이서. 근데 남자애는 그냥 바로바로 지워보는데 여자애는 편집해서 했는데 원본이 없잖아. 그래서 이거 포렌식 다시 키워라 해가지고 정리해서 마무리가 됐는데 한 달 이상 걸렸죠. 그럼 남자는 완전 멘탈 터지고 그렇게 되고 여자는 고대에 가서 저는 이제 고대에 가 있는 제자들한테 이 사실을 알렸죠. 야 이번에 고대에 그 공치학번 가는 애 이런 애인데 얘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오 이제 대나무 수역으로 올라오고 너가 걔냐 이러면서 막 소문내가지고 학교 자퇴했어요.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쁘게 말 쓰시고 자 그리고 남자 비하인드 스토리는요. 망해서 인하대 공대 간 다음에 지금 대학원 받고 교수하고 있습니다. 부교수하고 있어요. 나사 가네마네 막 이러고 있습니다. 머리 좋은 녀석이에요. 자 4번 문제 볼게요. 자 1에서 4와 가장 밀접한 역사관을 제시문에 찾아 쓰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역사관을 찾아 쓰라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역사관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지요. 예. 자 그래서 맨 첫 단락을 볼게요. 동사형을 막론하고 역사가 진보한다는 관점은 근대에 이르러서야 나타났다. 진보생활이 나타나기 전에 고대 중국과 그리스 로마에서 공통적으로 유행했던 전통적 역사관의 대체로 감개사관 내붙여 주시고요. 상고사관 내붙여 주시고요. 순환사관 내붙여 봅니다. 자 어저께 제가 비문학할 때 마지막에 설명드린 거 기억나시죠? 비문학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뭐라고요? 정의, 인과, 분류입니다. 그렇죠? 비문학은 무조건 정의, 분류, 인과 해 놓으셔야 돼요. 특히 분류는요. 이런 문제 계속 나옵니다. 분류한 다음에 기준과 비교대에 대해서 적용시키는 문제들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먼저 감개사관이란 역사 속에서 후대에 귀감이 될 만한 도덕적 규범을 찾아 그것을 역사적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자 하는 교훈적 역사관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상고상을 내모쳐 봅니다. 이상적 가치 기준을 고대에서 찾는 것을 말한다 이야기하죠. 즉 아득한 고대 일종의 황금시대가 있었으나 세세월이 흐르면서 윤리가 쇠퇴하였으므로 다시 고대의 이상적 원형으로 회귀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순환상을 또 내모쳐 봅니다. 마치 자연현상이 주기를 가지고 반복해 나타나듯이 역사의 흥망성쇠도 시간에 따라 비슷한 양상이 되풀이된다는 관점이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 우리 다음 단락 읽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문제에서 요구한 건 요 세 가지를 찾는 것밖에 없었단 말이야.
이거 그대로 적용시켜주면 되죠. 먼저 1번부터 봅니다. 플라톤은 인간 사회가 야만 상태에서 출발해 문명을 이루었다가 큰 폭압을 겪고 다시 야만으로 돌아간다. 변한대. 이거 무슨 사관? 순환사관이었죠. 그렇죠? 자, 2번입니다. 콩도르세에는 인류의 발전을 가로막을 어떤 제한도 존재하지 않음을 천명하고 마치 동물이 점점 자신의 육체적 기능을 발전시켜 왔듯이 인간 역시 그렇게 될 것이다. 이건 뭐야? 발달하는 건 진보사관이죠. 얘들아, 사관이 3개가 아니야. 감계, 순환, 그 다음에 진보까지 같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3번째입니다. 로마의 역사가 리비우스는 역사사를 통해 국가가 모방할 것을 택하고 치욕적인 것을 부끄러운 것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할 때 여러분 뭐가 돼? 감계가 되겠죠. 감계.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마르크스는 각 역사 시대가 서로 대립되는 두 세력 간의 끊임없는 투쟁으로 이루어져 맞다고 진단하고요. 그 과정을 통해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가 승리함으로써 역사가 완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싸워서 이긴다? 뭐가 되는 거야? 진보죠. 이해됐습니까? 진보, 순환, 진보, 감계, 진보 순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5번에서 6번입니다. 여기서 조금 문제가 어려운 문제들 살짝 발표 하나 쳐볼게요. 논리학 문제입니다. 오늘은 논리학 기본적인 이론을 가볍게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도 수능 특강에 논리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딱히 기억이 안 나시나? 자, 수능 완성에 논리학의 꽃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개미, 꿀벌, 거미? 다들 표정이 에? 이런 표정이신데 수능 완성 비문학 중에 논리학을 딱 정리한 지문이 있어요. 귀납과 연역 이걸 묶어서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해야 개미와 거미에 비유해 주고요. 중간에 섞인 꿀벌에 대한 개념을 제시한 논리학에 대한 지문이 제시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지금 가천대를 쓰는 친구들의 기본적인 등급은 3, 4, 5입니다. 거의 3, 4에 몰려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친구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한두 문제 킬러 문제가 있어야 돼요. 오케이? 저 그 국어에서는 문법과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논리지문 요 두 개가 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논리나 비문학 계산 문제 있죠? 요 세 가지를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되는데 논리를 얘들아 기본적으로 한번 기억해 주시면 내용이 좀 편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국어의 논리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을까? 누가 봐도 세 가지죠 지금? 그쵸? 세 가지 뭐뭐 있냐 우리? 귀납, 연역, 유비 있습니다. 자, 귀납추리가 어떻게 되는 게 귀납추리야 얘들아? 귀납추리는 기본적으로 구체적 사실들이 제공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 구체적 사실들을 통해서 하나의 가설을 성립을 해요. 그리고 이 가설을 통해서 결론을 유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귀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 철수 죽었다, 민수 죽었다, 영이 죽었다야. 가설, 사람은 죽는다야. 따라서 사람인 철수도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게 귀납추리야. 이해됐어요? 자, 그럼 귀납추리의 단점은 뭘까요? 귀납추리에서 생길 수 있는 오류는 어디서 생길 수 있을까? 여기입니다. 구체적 사실상 가설에서요. 오류 발생의 가능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류 발생의 가능이 있다는 단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죠. 뭐 초등학교 때 당했던 국어학원 선생이 이뻤다. 중학교 때 국어학원 선생이 이뻤다. 국어학원 선생이 이쁘다. 그러면 나는 이쁘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식의 논리가 잘못 전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귀납추리와 오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연역은요. 뭐가 먼저 나오느냐? 가설이 먼저 나와요. 가설. 사람은 죽는다. 그리고 나서 이게 뭐가 따라 나오냐? 이것에 따른 구체적 사실들이 증명으로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 사실들.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시 이것에 따른 결론이 유추될 수 있을 때 우리 이걸 연역이라 그래요. 자, 그럼 연역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연역의 단점. 자, 잘 기억해라. 얘는 먼저 가설을 먼저 성립을 했잖아요. 그쵸? 여기는요. 새로운 사실이 나올 수가 없어요. 가설의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수능 완성에서 귀납을 개미라고 이야기해요. 모아서 설명한다. 얘를 거미에 비유해요. 왜 거미냐? 거미줄.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얘기해 줍니다. 오케이. 자, 유비추리는 유비추리. 다른 말로 우리가 여기를 유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문학에서도 유추, 논리에서 유추 비슷한 개념으로 봐주셔야 되는 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추란 건 A 대 B는 C 대 D다예요. 이렇게 관계상의 비율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것을 유추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황소개구리가 청개구리를 잡아먹듯이 영어가 우리말을 잡아먹고 있다. 이런 식으로요. 대상과 대상이 비교되는 건 비유예요. 아니, 대상과 대상은 비유입니다. 관계가 비유되는 것이 유추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왜? 가천대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관계 찾기. 문학이나 이런 데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부분이잖아요. 비슷한 관계의 시어를 찾아서라든가 이런 문제를 한번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유추. 자, 여기서 논리는 약간 기본 지문인데 참고로 이 지문도 얘들아 2022년도 수특에 있는 지문이에요. 수특 지문 그대로 제시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EBS 수특을 쭉 보시다가 나올 만한 지문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분류되어 있는 것들. 뭔가 조각조각 세부자 나눴다. 이거 약술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논리. 쉽게 말하면 개념 정리가 많은 것들. 정보가 많은 지문들이 있어요. 그런 지문들을 한 번씩 더 보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이런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적성만 아니 약술만 잘 보는 게 아니라 수능도 잘 보는 거예요. 딱 봐도 아는 지문인데 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지 다 맞은 것 같은데 그런 느낌. 그 우리 한번 좀 100점 맞을 때 그 희열 있지 않습니까? 풀 때부터 다 맞은 느낌 있잖아요. 그 뭐니 최고로 채점할 때 마지막에 3위로 딱딱 채점 마지막에 다 맞은 거 확인했을 때 그 느낌 덮으면서 막 하 이렇게 뭐야 왜 생소해? 한 번쯤 더 있을 거 아니야. 저는 다시 저 영어 수업을 더럽게 못했어요. 저 수학은 사칙연산 이후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집합과 행렬을 할 줄 알아요. 왜? 저희 때 정석책이었거든요. 1단원의 집합과 행렬이에요. 그것만 8번 본 거 같아요. 수학 공부하자. 끝. 이야 이렇게. 영어도 잘 못하고. 국어만 잘했어요. 왜 잘했냐면 무협지를 좋아해요. 판타지. 요즘 웹소설 많이 보고 있습니다. 웹툰도 한 30까지 보고 있어요. 오늘이 화요일이잖아요. 화요일이면 마음의 소리 봐야 돼요. 다들 아는 사람 알 텐데 화요일 마음의 소리. 우리 김부장 목요일인가? 화요일일걸? 그죠? 다들 고개 끄덕여서 들으면 이런 느낌 있어요. 그죠? 항상 제가 보는 게 있어서 그걸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책 읽는 순간 남들은 좀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재밌게 보고 저 스타일로 저 같은 경우는 뭐냐면 소설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비문학보다 힘들면 안 읽어요. 뒤로 넘겨서 그냥 소설부터 읽어요. 그래서 문제 풀고 다시 넘겨서 머리가 개운해졌을 때 다시 비문학 풀곤 했었어요. 그래서 국어는 모의고사 성적이 상당히 좋은 편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항상 시험이 끝나면 제 국어 시험이 항상 사라졌어요. 답안지 대용으로 단 국어만 알아야 된다. 니네가 여러분이 내가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기준이 뭐냐면 시험 끝나고 내 주변에 답을 묻는 친구가 몇 명인지를 보시면 돼요. 한 10명 야 이거 몇 번이나 나한테 물어보면 얘네가 생각해 나는 똑똑하나 이런 느낌이고 시험 끝났는데 아무도 내 주변에 없다. 그럼 난 예 그렇습니다. 네. 항상 국어는 제주에 바글바글했지만 영수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럼 딱 한 번 제가 이슈가 된 게 수학 문제를 정규에서 저 혼자 맞춘 문제가 있었어요. 주관식 정답이 32였어요. 저 32 찍었거든요. 왜 32냐면 제가 좋아하는 농구선수 등번호였습니다. 정규에서 혼자 맞다 보니까 수학쌤이 불러가지고 설명하라고. 근데 그냥 모르겠습니다 했는데 또 괜히 맞기 싫어가지고 제가 알고 법칙을 다 얘기했어요. 유엔 헌법 유엔 헌법부터 해가지고 샤르레 법칙 그다음에 막 얘기했더니 킬킬대고 웃더니 저 끌고 가서 교무실에서 다시 얘기하게 했습니다. 온갖 수치를 당했어요. 근데 웃긴 거 그러고 나서 제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게 좀 덜 부끄러워진 느낌? 네, 다 기회는 생길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논리학의 관심은 인간의 추론 능력에 있으며 추론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어떤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사실을 이끌어내는 방법이다.
이러한 추론은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능하며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추론뿐만 아니라 판단 같은 다른 종류의 사고작용도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추론을 하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나 알 수 있는 사실을 어떤 언어 형식으로 표현하느냐가 중요하다. 얘들아 이 지문을 같이 한번 볼게. 올해는 비슷한 지문이 있으니까 여기는 이론적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논리학에서 말하는 언어적 표현의 기본 단위를 명제 내붙여 주시고요. 자, 그래서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된 문장이어야 하기 때문에 언어의 사용에 필요한 문법적인 제약이 받게 된다. 하지만 그 언어가 반드시 우리가 일상에서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자연언어일 필요는 없다. 우리가 원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는 언어라면 수식이나 코드와 같은 인공언어라도 상관없는 것이다. 우리말로 된 문장과 영어로 된 문장이 똑같은 하나의 사실을 진술한다고 할 때 그 두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는 같다. 어떤 사실을 진술하는 명제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 이때한 명제가 참과 거짓의 속성을 진리값이라고 한다. 진리값 내붙여 주시고요. 한 명제의 진위 여부는 그 진술이 사실과 부합되면 참이 되고 그렇지 못하면 거짓이 된다. 그런데 논리학에서는 사실과 의 부합 여부를 물어보지 않는 언어 세계에 대한 명제를 다루기도 한다. 이를테면 아버지 남자이다와 같은 명제는 그 진위를 가려내기 위해 사실 여부를 물어볼 필요가 없다. 이 명제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해하는 사람은 누구나고 그것이 명제임을 알 수 있다. 남자를 말했듯이 아버지라 말들의 뜻 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명제가 맺어주는 두 개념의 관계에 의해서 진위를 파악할 수 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진위를 판단하는 명제를 분석명제 내붙여 봅니다. 분석명제 내붙여 주시고요. 자, 분석명제가 아니면서 사실과의 부합 여부에 의존하지 않고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명제도 있다. 지금 이것에 비가 오거나 비가 오지 않는다처럼 하나의 주어와 선으로 구성된 단순명제 내붙여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둘 이상 결합한 명제를 합성명제에 내붙여 주세요. 자, 지금 이곳에 합성명제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이곳은 비가 오거나 오지 않는다는 어떠한 경우에도 참이 되는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이 된다. 반면 우리반 학생들 모두 교보를 입었지만 우리반에 어떤 학생이 교보를 입지 않았다는 말하는 명제는 문장 구조상으로 거짓이 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두 개의 단수 명제가 구성한 합성 명제도 그것의 진위를 가려내기 위해 사실 여부를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다. 자, 개념의 관계나 문장 구조에 의해 명제의 진위를 판단하는 것 이외에도 한 명제와 몇 개의 명제들과의 관계에 의해서 진위를 결정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에 따르는 명제가 참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을 소개해주는 철학사 책이나 철학 백과사전을 펼쳐볼 수 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가 아니다라는 명제의 진위를 판별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가 아니었던 사람들 중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있는지를 알아본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라는 긍정명제 내붙여 주시고요. 진위를 가려내어 그것이 참이며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 그리스 철학 아니라는 부정명제 역시 내붙여 보겠습니다. 자, 지금 얘들아 명제가 5개 남아서 그죠? 뭐 있었습니까? 분석명제, 단순명제, 합성명제, 긍정명제, 부정명제 5개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비문학에서 나오는 정보를 꼭 체크해 놓으세요. 한 명제의 진리값이 다른 명제나 명제들의 진리값에 의해서 결정되는 또 다른 예는 논리적 함축관계에 있는 명제들이다. 가령 A와 B가 형제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A가 C의 아들이고 B도 C의 아들이라든지 A가 C의 형제이고 B도 C의 형제라는 사실을 통해 A와 B가 형제임을 알게 되는 것은 그런 사실들을 진술하는 명제들 간의 논리적 함축관계에 의해서 알게 되는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문제. 자, 보기 1의 1과 2가 각각 어떤 명제에 해당하는지 보기 1은 찾아보래요. 총각은 기혼의 성년 남자래요. 자, 일단 우리 5개 중에 여기 분석, 단순, 합성, 긍정, 부정 이야기할 수 있죠? 이거 분석 이야기할 수 있니? 이거 분석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남자라는 기혼이라는 표현 나와 있습니다. 분석 이야기할 수 있고요. 단순히 합성이야. 단순이죠.
긍정이야 부정이야? 아니다 하니까 긍정이죠. 그래서 5의 1은요. 분석 단순의 긍정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플라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이 아니다. 분석과는 관련이 없죠. 여기는 단순과 부정만 이야기 주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 6번입니다. 문제 6번. 보기의 내용을 참고하여 재심은 기억이 항상 참이 되는 이유를 서술하래요. 자, 아까 기억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이곳은 비가 오거나 비가 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의 예를 볼게요. 자, 어떤 두 명제 P와 Q 가운데 한 명제가 참이면 다른 명제가 거짓일 수밖에 없고 또 둘 가운데 한 명제가 거짓이면 다른 명제가 참일 수밖에 없는 관계를 모순관계를 한다. 명제 P와 Q가 모순관계에 있는 합성 명제는 항상 참이 된다. 반면 어떤 두 명제 P와 Q가 둘 다 참일 수는 없지만 둘 다 거짓일 수 있는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다. 자, 이런 경우 명제 P와 Q 사이의 관계를 반대관계를 한다. 질문합니다. 비가 오거나 안 오거나 이거 반대관계야 모순관계야? 모순관계죠. 여기서 요구하는 문장은 이거예요. 명제 P와 Q가 모순관계에 있는 합성 명제이기 때문에 참이 되는 것이다. 요 문장이 있죠. 요 문장에 대한 설명이 되면 다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봐라. 명확하게 쓰여있지가 않죠. 그냥 알아서 쓰라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채점에 혼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자, 너네 몇 명 시험 보니? 갖춰대 기본적으로 10,000명 생각하시면 돼요. 전과 다 합치면 10,000명 좀 많은가? 5,000이라 보자. 5,000장의 시험지 어떻게 사람이 다 검사해요? 아니요. 조교나 선생님들 8명이 돌아가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답이 아니면 항상 이제 세모 쳐가지고 다시 한단 말이야. 다시 검토하자. 시간이 2배, 3배 걸리죠. 그래서 얘네가 점점 답을 단순화시키고 있어요. 만약에 이거 2024년이면 어떻게 될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문장을 적어놓겠죠. 그리고 그 문장에 첫 어절과 끝 어절을 쓰시오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니? 다시 얘기합니다. 약수는 진화하고 있어요. 계속 변화합니다. 자, 그런 거 떠올려 주셔야겠고요. 자, 옆으로 넘기셔서 7번과 8번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로 해요. 제 수업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게 버릇돼가지고 어제 수업한 것 중에 문학 있었죠. 거의 문학 문제가 몇 번이었어요, 다? 뒷번호였죠. 5, 6, 7, 8 5번, 6번이나 7번, 8번, 9번이었단 말이야. 그건 바뀌지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앞에 화작, 비문학, 그 다음에 문학순이에요. 가천대는 항상 이 룰을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푸실 때도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좀 비문학이 약한데? 그럼 문학부터 푸셔도 상관없어요. 순서 바꾸는 거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맨 처음에 문제 한번 볼게요. 문제가 좀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되어 있냐면 문제 7 있죠. 문제 7에 재심은 가와나의 보기에 A에 해당하는 단어를 모두 찾으라 되어 있는데 보기가 문제 8에가 있어요. 그죠? 문제 8입니다. 쉽게 말하면 문제 8은 B에 해당하는 문장을 가해서 찾아 쓰시오. 밑에 있는 보기는 8번의 보기가 아니라 7번의 보기입니다. 됐어요? 자, 7번의 보기는 뭐에 대해서 있냐? 언어 유희를 찾으라 되어 있습니다. 언어 유희. 얘들아, 언어 유희가 뭐야? 말장난이에요. 음의 유사성이라든가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음의 유사성뿐만이 아니라 동음이 관계 또는 가군까지도 다 우리 언어 유희라 보시면 돼요. 말장난 찾아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 한번 가에서 한번 언어 유희 찾아볼게요. 자, 맨 처음에 북각선생은 마을에서 상식이 높기로 유명한 선비이나 한밤중에 과부와 미래를 하는 장면을 사람들에게 들킬 위기에 처한다. 때마치 범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마을로 내려온다. 북각선생은 몹시 놀라 뺑소리를 치면서도 남들이 자기를 알아볼까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다리를 들어 목에 걸치고는 귀신처럼 춤추고 귀신처럼 웃더니 대문을 나서자 줄다름 치다가 그만 들판에 구덩이에 빠져버렸다. 자, 요 문장 줄쳐야겠지요. 자, 지금 누가 바보짓 하는 겁니까? 북각선생의 바보짓이지요. 우리 8번 문제 보세요. 8번이 뭐가 되어 있냐면 B에다가 B를 보시면 인물의 우스꽝스러운 위장과 행위를 통해 비굴하고 떳떳하지 못한 태도, 희화와 요 문장이죠. 그래서 어디가 된다? 다리를 빠져버렸다. 요 문장이 된다. 만약에 이게 장면 문제였으면 첫 어절과 끝 어절 쓰라 되어 있겠지? 그러면 그래서 버렸다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버렸다. 자, 이제 여기 하나만 딱 짚고 넘어갈게요.
자, 저는 약수를 지도하지만 기본적으로 국어를 수업합니다. 23년 전 4년 정도 됐는데 올해 수능 특강에 결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올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문학 작품이라든가 비문학도 마찬가지고요. 예전 2010년 이전에 나왔던 지문과 유사성 상당히 높은 문제가 많이 나와 있어요. 7차 교육과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 2007년에서 2014년까지 있었던 지문 중에 관동별곡이라든가 서경별곡이라든가 오렌지라든가 이거 다 그때 교과서에 있었던 것들이에요. 어부살사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은 그러면 그때 당시 있었던 문제가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낌새가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 국어에 이 미의 범주라는 게 있어요. 혹시 미의 범주 기억나세요? 되게 올드한 문제인데 우리나라 문학의 미는 크게 우아미, 순구미, 골개미, 비장미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으면 다행이고. 그죠? 맨날 질문하면 미로 끄는 모이는 맨날 동칩이 계속 나와요. 동칩이, 백칩이 계속 나오고 어저께 우리가 큰아들한테 TDP 누구인이 있대 CGP 있다 그래가지고 이 새끼 정신 차리라고 하게 그래서 저 처음에 TDP를 몰랐는데 제가 저를 결혼을 좀 빨리 하면 애들이 좀 크거든요. 고2 중2라 그래서 TDP를 잘 모르죠. 그래서 친구 녀석이 저한테 연락 온 거예요. 야 뭐야 나 TDP 좀 있냐고. 그래 뭔 소리야 TDP 뭐야 그랬더니 뭐 요즘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 인형이래요. 그래? TDP 종류가 몇 개 했더니 70여 가지 된다고. 나는 모르겠다 그랬죠. 옆에 있는 둘째 아들이 아빠 티니핑 중에 제일 센 시지핑이에요 이러는 거야. 그 순간에 야 중국 총리 이름이 똑같네 얘기다 집사람이 그 눈빛이 경멸? 뭐 이런 눈빛 있잖아요. 좀 당황했어요. 뭐 그럴 때가 됐죠. 자 이거 왜 정리해드리자면 잘 기억하세요. 이번 우리 3월 모의고사에 EBS 연계지문 뭐 있었어요? 우부가 있었어요. 꽁생엄 꽝생엄 기억나시죠? 자 거기 보시면 그 아이들 바보 만들어서 웃음을 유발하지요. 그렇죠? 자 이번 수능 완성에 우리 서경별곡 있어요. 서경별곡이 무슨 표현이냐면 네 마누라 바람난지 몰라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게 왜 웃긴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되게 웃긴 개그였어요. 드립이었단 말이야. 야 네 마누라 바람났어 임마 집에 안 가니 이렇게 놀리는 게. 그게 다 뭐냐면 골개미라는 과거 미의 범주 중에 하나였단 말이야. 다시 골개미라는 게 뭐냐면 웃음을 만드는데 대상을 깎아 내려서 만드는 웃음을 우리 골개미라고 그래요. 그거 하나 기억해보자 얘들아. 우리나라 문화 중에 골개미가 가장 많이 드러나 있는 장르는 뭘까요? 바로 판소리계 소설이에요. 암행어사 출두야 춘향전 하고 나면 애들 바보짓 하는 거 나오죠. 심청전에 뺑덕어미 바보짓 하는 거 나오지요. 자 참고로 우리 수특에 춘향전 나옵니다. 그렇죠? 물론 어디 바보짓 하는 행동은 안 나와요. 다시 얘기해줘 애들이 너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게 어제 잠깐 얘기했던 것 같지만 우리 9월 모평에 블록체인 나왔잖아요. 그죠? 수특에 블록체인 있다고 해서 같은 내용 아니라 그랬습니다. 수특에 있는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이었고요. 9월에 있는 블록체인은 비트코인 아니에요. 소재가 같이 내용이 같은 게 아니란 말이야. 문학 역시 마찬가지야. 소설은 같은 범위가 나오기가 힘들어요. 이번에 9월에는 수갑과 날개 있죠? 거기만 좀 특이하게 끝에가 같았던 거지 기본적으로 수능에 나오는 문학은 소설은 범위가 비슷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앞뒤 내용이 잘려지거나 뒤에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바뀌지 않은 건 딱 두 개예요. 고전시와 현대시예요. 고전시, 현대시 바꿀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고전시, 현대시 무조건 베이스에 깔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지만 약수는 다릅니다. 약수는 그대로 넣을 수밖에 없어요. 대신 양을 줄여. 지금도 북각서식 요만큼 나와 있죠. 꼬질. 실제로 지문은 이만큼인데 반밖에 안 잘린 거 잘라서 넣은 거예요. 뒤에 내용 다르면 붙여놓은 거고요. 편집은 하지만 내용은 있는 내용을 뽑아준다는 게 약술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살짝 올드하다는 이유가 뭐냐면 골개미는 웃음을 내 대상 깎아내린다 그랬죠? 지금 이 범위란 말이야. 근데 이 미의 범주가 어디? 올해 수특에 너무 많이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꽁세어 깡세어 나와 있었죠. 또 어디 있었냐? 서경별곡 나와 있었습니다. 오케이? 요거 두 개 잘 기억하세요. 자, 그럼 우리 우아미가 뭘까요? 우아미. 우아미. 우리 우아하단 말 들어보셨죠? 우아 이거 말고요. 저 개인적으로 방송국 알바했었거든요. 방송국 연예 이런 거 연예인 이런 거 말고 방송국 PD 밑에서 일했어요. 쉽게 말하면 잡부.
저거 들고 와 조명판 가지고 이런 일을 하면서 연예인들 많이 봤는데 제가 진짜 보면서 이런 사람 딱 한 명 있어요. 이영애 씨. 이영애 씨 진짜 거짓말하고 와서 씩 웃는데 같이 웃어요. 하 이러면서. 아 저 밑에서 이래가지고 압구정면이나 드라마 쪽파티 하면서 이쪽에서 고기 막 먹고 있나 봐가지고 술 한 잔을 따라주는데 한 잔 받으세요. 봤는데 진짜 뭐라 그럴까 이거는 내가 안 마시면 죽겠구나 그런 느낌? 내 몸에 영혼의 힘이 될 것이라는 느낌? 그렇게 받아버렸습니다. 이것이 우아한가라고 생각을 했죠. 학생 때였거든요. 교사 때도 교수가 우아함이란 그런 게 아니라 대상에 대한 예찬을 우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내가 뭐가 멋있다 이렇게 나오면 우아함이가 되는 거야. 그럼 숭고함이라는 게 뭐냐면 너네 숭고한 희생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숭고한 희생. 숭고미가 뭘까요? 갑자기 저 창문 밖으로 비둘기가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될까? 저는 도망갈 거예요. 저 날개 달린 건 닭날개 빼고 다 싫어합니다. 아니 우리 예원이를 잡아서 비둘기를 덮어버리겠죠. 그래서 하겠지만 우리 뭐라 그래 예원이의 숭고한 희생이라 그래요. 이 숭고하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잘했어. 예찬이야. 플러스 실천 의지. 너도 그렇게 했어야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원래 수능 특강만 가르칠 때 이거 설명을 안 했어요. 수능 완성을 보면서 이거 나올 것 같은데 얘기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 이 과정 미의 범주가 딱 나오는 범위가 어디냐면 관동별곡이에요. 7차 교육과정 관동별곡에 우아미, 숭고미, 골개미, 비장미를 설명합니다. 관동별곡은 골개미가 없어요. 오케이?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수특은 뒷부분이죠. 동해안 쪽의 내용입니다. 거기에는 우아와 숭고가 없어요. 우아, 숭고는 잘 나와 있지 않고 원래 금강산 쪽에 많이 나와 있었는데 앞부분에 그건 이미 2018년 수능에 나와 버렸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 뒤쪽에 나온다 그러면 요 비장미를 살짝 기억하셔야 돼요. 비장미라는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요. 좌절됐을 때입니다. 나는 더 놀고 싶은데 놀지 못해서. 자, 이번에 우리 수능 특강에 관동별곡하고 관서별곡도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실전 문제. 너네 다 기억해야 돼요. 이번에 관서별곡도 나와요. 관서별곡의 내용이 뭐냐면 관서지역, 금강정 말고 이제 백두산 이쪽 도는 지역이에요. 거기 여행을 하는데 얘가 이런 말 합니다. 나 더 놀고 싶은데 일정대로 못 놀아가 나와요. 그리고 관동별곡 요 부분이 생략되어 있는데 거기도 뭐가 있냐면 관동별곡에 왕정은 유한하고 풍경은 못쓸매니 지겹지가 않으리라서 더 놀고 싶은데 일정대로 포기합니다가 바로 비장미라는 미의 범주를 제시해 줍니다. 자 보세요. 서경별곡에서 우리 골개미 이야기할 수 있다고 그랬죠? 관동별곡에서 비장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언급되고 있어요. 이거 수능에서. 그렇다면 요거를 제일 먼저 캐치를 해드리는 누구냐? 가천대예요. 가천대는요 매해 이슈되는 질문 꼭 한 번씩 건드려줍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기억나세요? 전쟁, 유해와 판자촌 기억나세요? 어제 푼 문제. 거기서 황혼, 노을이한데 황혼만 답이 된다고 그랬죠? 문제 디테일에 나오는 것이고 작년 수특의 가장 큰 테마가 전쟁이었거든요. 그런 사람 툭툭 튀어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게 숨겨진 주제를 한번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볼게요. 다리를 들어 여기가 뭐냐? 골개미 이야기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8번의 답이 요 문장이 되겠고요. 자, 그 속에는 통이 가득 차 있었다. 구덩이에서 기어 올라와 고개를 내놓고 바라보았다니 범이 귀를 막고 있었다. 범은 얼굴을 찌푸리며 구역질하고 코를 막고 고개를 왼쪽으로 들이며 숨을 내쉬고는 선비는 구린내가 심하구나. 북각 선생이 머리를 조아리고 기어와 세 번 절하고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고는 범의 덕이야말로 지극하다 하겠으마옵니다. 대인은 그 가죽무늬가 찬란하게 변하는 것을 본받고 제왕은 그 걸음걸이를 배우며 사람의 자식은 그 효성을 본받고 장수는 그 위엄을 취하지요. 명성이 신령스러워 용과 나란히 드높아 하나는 바람을 일으키고 하나는 구름을 일으키니 하계에 사는 이 천한 신하는 감히 그 아랫자리에서 모시고자 합니다 하였다. 그러자 범은 이렇게 꾸짖었다. 가까이 오지 마라. 예전에 듣기는 유는 유라더니 줄쳐봅니다. 유자 앞에 유자는 선비 유자예요. 뒤에 유자는 밑에 보시면 있지만 아첨할 유자입니다. 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말장난이죠. 이걸 우리 언어유희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과연 그렇구나. 너는 평소에 천에 못된 걸 다 모아 한 번으로 나에게 갖다 붙이다가 이제 급하니까 면전에 아첨을 하니 장차 누가 너를 신뢰하겠느냐.
무릇 천하의 이처럼 이치는 한 가지다. 범이 실로 약하다면 사람의 봉사도 약할 것이다. 사람의 봉사가 선하다면 범의 원서도 선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자, 일단 언어이 하나 나왔어요. 유. 자, 그 다음에 봉산탈춤이죠. 보시면 자, 양반요 나간 김에 서로 인사나서 여복의 선배 우리 통성명이나 하세요. 예, 그럽시다. 자, 양반 머리에 엉덩이 둘러대고 있는 선비에게 자기가 인사를 한다. 헤헤, 나왔나니껴? 예끼 이노. 여복의 양반? 여복의 양반? 자네가 감히 내 앞에서 이럴 수가 있는가? 허허, 무엇이 어째? 그대는 내한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아니, 그라만 그대는 진정 내한테 그럴 수 있는가? 허허, 무엇이 어째? 그러면 자네 지체가 나만 하단 말인가? 아니, 그래, 그대 지체가 내보다 낫단 말인가? 낫고 말고. 그래, 낫긴 뭐가 나? 나는 사대부의 자손일세. 아니, 뭐라고 사대부? 나는 팔대부 줄쳐야죠. 자, 사대부에 사는 넉사자가 아니죠. 숫자사가 아닙니다. 섬길 사자예요. 그런데 얘는 숫자사로 해석한 다음에 여덟이나 숫자로 제시해버렸죠. 음의 유사성. 그렇죠? 쉽게 말하면 사라는 말을 말장난하고 있는 언어 유의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팔대부, 그래, 팔대부가 뭔가 넘겨서 팔대부는 사대부의 갑절이지 뭐가 어째 그럼 우리 할배 문화시중을 지내셨거든. 문화시는 그까짓 거 우리 할배 문상시대 역시 또 동그란 초보입니다. 3번 줄쳐볼게요. 3번 문하예요. 직책을 이야기하는데 문상 하를 아래 하자로 계산해서 그렇죠? 한자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근데 중자가 가운데 중자인 것처럼 해석을 해버렸지요. 역시 언어유의 이야기할 수 있고요. 문상시대 그것도 뭐로 문화보다 문상이 높고 시중보다 시대가 더 크다 이 말일세. 그것 참 별꼬라지 다 보겠네. 그래, 지체만 높으면 제일인가? 그러면 또 뭐가 있단 말인가? 학식이 있어야지. 학식이. 나는 사서삼경 다 읽었다네. 뭐 그까지 사서삼경 가지고 나는 팔서육격도 줄쳐야겠죠. 사서삼경이라는 책을 팔서육격 역시 언어유의 이야기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팔서육격 도대체 팔서는 어디에 있으며 그래 대가적 육격도 뭔가라고 했더니 끝나면서 마무리되고 있지요. 자, 난이도 어렵진 않아요. 그죠? 제가 지금 미해 범주를 설명해 드렸던 이유는요. 요 2022년에 대한 지문을 설명한 게 아니라 올해 지문입니다. 그죠? 얘네가 약소라를 가천대가 이런 문제를 좋아한다 그러면 지금 제가 설명한 요 미해 범주 있지 않습니까? 요게 올해 버전으로 번역해서 나올 수 있어요. 그지? 너희는 얼마나 기분이 좋겠니? 딴 애들만 이거 뭐야 이거 배운 적이 없어. 니들은 바로 찾겠죠. 이건 볼게임이구만 바로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넘겨서 이번에 9번 문제입니다. 자, 9번 문제는 이거 바로 그냥 답을 체크해 드릴게요. 보기를 먼저 볼게요. 서사작구에서 서술자에서 되어 이야기를 전달한 서사 전략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야기 밖의 서술자는 인물과 사건 간의 거리두기를 통해 독자의 몰입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현실 인식을 드러낸다. 이야기 안의 서술자는 신빙성 없는 태도를 통해 자신의 무지함과 부도덕함을 스스로 폭로하기도 한다. 또한 전자적 관점의 서술자는 인물의 내적 심리를 구체적으로 전달하여 독자와의 공감 내용 서술한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나가 나와요. 나. 여기니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가천대가 2022년 두 번째 제출을 했을 때 얘네가 가장 중시되고 문학의 기본 이론에 대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돼요. 기본 이론. 쉽게 말하면 여기는 시점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소설의 시점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죠? 1인칭 주인공이 있고요. 1인칭 관찰자 있고요. 3인칭 관찰자 있고요. 마지막 전지적 작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1인칭과 3인칭의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나예요. 나가 들어갔으면 1인칭이고 없으면 3인칭이 되는 겁니다. 그럼 주인공과 관찰자의 가장 큰 차이는 뭐가 되느냐? 사건이에요. 내가 사건의 중심을 이끌어간다면 주인공이고 사건에 연루된 구경만 할 수 없는 관찰자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3인칭 관찰자와 전지적 작가 시점에 가장 큰 차이는 쉽게 말하면 독서를 찾아주는 게 좋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전개해주고 있다 그러면 전지적 작가가 되는 거고요. 오케이? 그가 관찰만 하고 있으면 우리는 3인칭 관찰자라 이야기해 줍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나가 나와요. 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야기 속 서술자가 제시가 되는 거고요. 자, 이 친구는 어떤 이야기 하느냐?
자신의 무지함과 부도덕함을 설명합니다. 왜? 나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의 뭐 보조가 되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잘못된 역사를 가진 존재를 등장시키고요. 이 사람에 대해서 독자가 비난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정답은 이야기 속 서술자와 서사자리라고 본문에 있는 것처럼 신빙성 없는 태도와 통해 자신의 무지함과 부도를 스스로 폭로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얘네들 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문편을 풀어보았습니다. 자, 넘기셔서요. 9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 지울게요. 자, 아이고. 어저께 저 집이 인천 쪽이거든요. 인천 저 문학경기장 근처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래서 그쪽인데 어저께 집에 가다가 쭉 보니까는 가천대 간호학과가 그쪽에 있죠, 연수동에. 그래서 사진을 찍었어요. 노을과 함께. 근데 역광으로 사진도 잘 안 나와서 못 보여드렸는데 또 그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다가 저는 거기를 생각하니까 거기서 논 거보다는 그 가천대 간호학과 앞에 한방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러시아 집성촌이에요. 러시아인들. 그래서 항상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러시아 음식 같은 거 되게 싸게 잘 팔아요. 가끔 먹으러 가곤 했었거든요. 나중에 혹시라도 가천대 간호학과 가시게 되면 놀러 가보세요. 대신 밤에는 가면 안 돼요. 거기 강력범죄가 전국에서 제일 심한 곳이에요. 저도 갔는데 이게 제가 흘린 게 아니라 흘리면서 가는 거 봐서 오 이러면서 택시 아저씨가 빨리 타라고 학생 빨리 타고 조심해야 된다고 해서 도망간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건의문의 초고인데 무릎에 답하라 되어 있습니다. 자, 보기 1. 보기는 건의문의 글쓰기 전략에 대한 설명 중 일부입니다. 자, 제시문에서 기억에 대한 문장을 찾아 쳐다져가 마지막으로 쓰래요. 자, 보기가 있죠.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 보시면 건의 내용에 대해 예상 독자가 가질 수 있는 우려를 언급하고 자, 이에 대한 그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건 효과적이다. 자, 문과 결과 문제가 비슷하죠. 그죠? 하지만 지문은 달라요. 가천대 재밌는 게 뭐냐? 문과과 지문을 다 다르게 출제합니다. 다른 데서 돼요. 자, 바로 체크합니다. 두 번째 단락에 세 번째 줄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장 선생님께서 공연 소음을 인해 학생들의 휴식 및 학업이 방해되는 것을 걱정하실 것이다 생각하여 공연 시간을 20분 이내로 한정하고 앰프 볼륨도 크게 높이지 않아야겠다는 방안까지 마련해 놓았습니다. 요게 정답이 되겠지요. 그래서 첫 어절, 끝 어절, 그리고 놓았습니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작은 하나밖에 없어요. 본문에서 내용처럼 첫 어절, 끝 어절 찾기입니다. 오케이, 이거 기억하시고. 자, 두 번째 지문을 볼게요. 자, 비문학 지문입니다. 여기는 일단 보기를 먼저 볼게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고緯도와 저緯도 간에 무엇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무엇이 작아져 풍속이 느려졌고 그 결과 동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한 많은 양의 미세먼지가 동쪽 해상으로 수송되지 못한 채 정체됨으로써 자,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구온난화가 진행될수록 고緯도의 저緯도의 무엇은 줄어들 것이고 이에 따라 대기 정체 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예요. 자, 솔직히 이거 지문 다 안 읽어도 돼요. 맨 마지막 단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한편 풍속도 기압의 영향을 받는데 단위 거리다 기압차가 클수록 빠르다. 따라서 동일 고도에서 저緯도 간의 기온 차이가 작아질수록 기압 차이가 작아져 풍속도 느려진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지구의 기온 상승은 고緯도일수록 빠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동아시아의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나타난 원인 중 하나로 북극의 급격한 기온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고 얘기하지요. 자, 이것만 봐도 답은 찾을 수 있지요. 자, 먼저 1번에 들어올 건 뭐야? 고緯도 저緯도 간의 기온차죠. 기온차입니다. 자, 그럼 2번에 자, 줄어들음에 따라 무엇이 작아진다? 기압차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어렵지 않게 바로 답을 체크할 수 있었는데 솔직히 이거는 우리가 아는 지문이라 그랬으면 지문 보자마자 이거 대기? 나 알지 하고 바로 답을 찾으셨을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만약에 시간이 충분히 읽어보셨던 문제라면 바로 확인할 수가
있으셨을 겁니다. 자, 넘겨서 자, 3번도 보겠습니다. 3번과 4번. 잘 봐야 되나? 여기 지금 이과 문제예요. 이과 문제는 지금 비문학 지문이 2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쵸? 2개 들어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전자레인지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는데 이걸 가볍게 한번 보면서 정리해 드릴게요.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전자레인지는 용도에 따라 다양한 진동수와 마이크로파를 사용하기도 한다. 자, 예를 들어 가정용 전자레인지에서 이용되는 마이크로파와 달리 진동수가 915MHz 마이크로파를 사용하는 산업용 전자레인지도 있다야. 자, 문제가 뭐냐면 침투의 깊이는 기역이 A에 비해, 아까 A가 뭐야? 산업용 전자레인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할 문제를 지금 A 1, 2, 3에 넣을 수 있어야 된다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한번 들어갈게요. 자, 본문 들어갑니다. 102페이지. 자, 오늘이 추석 당일인 거죠? 집에 차례 지내시는 친구 있어요? 차례 지내? 너 지내고 온 거야 그럼? 와, 씨, 너 때문에 차례 일찍 지내고 온다? 할아버지께 잘해라. 꼭 산소문 꼭 갔다 오고. 네. 저희 집 아버님이 둘째세요. 큰아버지가 계시고. 근데 어렸을 때는 큰 집이 조금 일을 좀 안 하셔가지고 저희 집에서 음식을 다 해가가지고 명절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3남매 중에 제가 막내인데 형님이랑 누님이 다 결혼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쟤네 결혼할 때까지 차례 안 지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8년째 안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명절날에 식구끼리서 밥 먹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우리 여기 와야 되잖아요. 처음에 어머니는 거짓말인 줄 아신 거야. 이 새끼 일하기 싫어서 출근한다고. 그래서 아까 여기 학원에 있는 사진 찍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세요? 봉투는 언제 줄 거냐? 그 아이들 편에 보내겠다. 그랬더니 너 일한 거에 반을 가져오래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한다고 했어요. 뭐 가족 간에 우애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명절 때 일을 하는 걸 잘 이해 못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 계속 안내 문자 계속 나오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편하게 보시고. 자, 다시 우리 내년 추석에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내년 추석에는 식구들과 같이 화투도 치고 윷놀이도 하고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죠? 저희는 화투 되게 많이 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많이 쳐가지고 많이 땄어가지고 남들한테 저는 이제 막 사기꾼이라는 소리 듣고 막 그랬었어요. 좀 많이 땄었거든. 수학여행 가서 3만 원 들고 가도 왔을 때 50몇만 원 있었어요. 그래서 이해하다가 강원도에 갔었죠. 네, 가서 깔끔하게 100만 원만 들고 갔는데 저도 모르게 ATM기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털고 나왔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도박은 얘들아, 도박 그냥 그 갖다 10만 원 그냥 딱 쓸 돈만 가져오고 그냥 다 날린다 생각하고 해야지. 이게 뭐 본전생하고 큰일 납니다. 한순간에 패가망신해요. 저도 학원 강사들 중에 도박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특히 수학 선생님들 중에 블랙잭 같은 거 계산하면서 하는 문제거든요. 일반인보다 승률이 높아요. 그래서 거기에 집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기꾼 못 이깁니다. 네, 저 사기꾼들 몇 명 봤기 때문에 프로 타짜들이죠, 타짜들. 너는 고소득에서 5만 점 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5천 점 넘는 거? 제가 당했습니다. 점 100이었는데 5천 점이 넘어요. 우와 그러면서 감탄했어요. 그 형님이 여들이 그러니까 너 함부로 끼지 마세요. 네? 하고 다시는 안 했죠. 이게 진짜 귀신 같아요. 그냥 내가 치면 뻑이고 그 사람이 가져오고 다 쓰리고에 고등 와. 그래서 네, 산 넘어 산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학교에 가시면 많이 심심하실 거예요. 공강 시간에 할 일도 많이 없으셔서 저희도 화투 같은 거 많이 했는데 그런 거 이제 조금 이제 창의적인 걸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자 볼게요. 자, 열을 이용하여 식품을 조리할 때는 식품의 표면을 가열하여 열전도를 통해 자 열이 그 내부까지 전해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식품은 대개 열 전도율이 낮아 가열 온도를 높일 경우 겉과 속의 온도 차이가 커지게 된다. 그 결과 겉은 타고 속은 익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열에 의해 영양소가 파괴될 수도 있다. 전자레인지는 전자기파의 한 종류인 마이크로파를 이용하여 식품을 조리하는 장치로 식품의 겉과 속을 동시에 고루 가열할 수 있다. 따라서 비교적 짧은 시간에 식품을 데울 수 있고 수용성 비타민과 같은 영양소의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뭐에 대해서? 전자레인지예요. 전자레인지를 설명합니다. 전자레인지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전자기파와 물의 특성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전자기파는 공간에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주기적으로 변화하면서 전달되는 파동으로 파장과 진동수의 곱은 항상 광속과 같다. 전자기파는 파장 또는 진동수를 기준으로 그 종류가 구분이 되며 전자기파의 에너지는 진동수와 비례한다. 마이크로파는 파장 1mm에서 1m에 이르는 전자기파로 금속이 가해지면 반사되고 공기나 유리, 종이 등은 투과한다. 하지만 마이크로파가 물과 같은 물질을 만났을 때는 그 물질에 흡수되면서 에너지를 전달하게 된다. 자, 여기 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전자기파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지요. 자, 비문학은 얘들아 세 가지 아까 있죠. 정의, 인과 분류, 그 다음에 쪼개는 거 연습해 주세요. 단락별로 내용을 찾아 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물 분자는 수소 원자 2개가 산소 원자 1개에 104.5도의 각을 이루며 결합된 형태이다. 물은 그 분자 내에서 수소 원자 쪽에 양의 전하를 산소 원자 쪽에 음의 전하를 띠는 극성 물질이다. 얼음과 같은 고체상일 때 물 분자들은 방향과 위치가 고정되어 있고 액체상의 물로 존재할 때 물분자들은 그 방향과 위치가 유동적이다. 액체상의 물 분자에 마이크로파가 가해지면서 물 분자는 극성으로 인해 마이크로파의 전기장과 평행하게 되도록 회전 운동을 하게 된다. 마이크로파가 진행하면서 전기장의 방향은 주기적으로 계속 바뀐다. 그때마다 양의 전을 띠는 수소 원자는 마이너스 쪽으로, 음의 전을 띠는 산소 원자는 플러스 쪽으로 끌리게 되면서 물 분자는 회전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1번 가정용 전자레인지에서 발생하는 마이크로파의 진동수는 대략 2500MHz이다. 이는 전기장의 방향이 1초에 대략 225억 번씩 반대 방향으로 바뀐다는 의미이다. 방향이 바뀌면서 물 분자끼리 서로 충돌하게 되고 회전 운동의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어 온도가 올라가게 된다. 이를 통해 전자레인지는 외부에서 열을 가하는 방식보다 훨씬 빨리 물을 끓는 점까지 도달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와 같은 원리를 전자레인지는 수분을 포함한 식품들을 데울 때 유용한데 유리컵은 전자레인지에 잘 데워지지 않는다. 전자레인지의 마이크로파는 진동수가 크면 식품에 강하게 흡수되면서 더 많은 에너지가 전달되어 효율적 조리가 가능하지만 깊이 침투하지는 못한다. 반면 진동수가 작으면 깊이 침투할 수 있겠으나 투과하는 양이 많아 효율적으로 조리할 수 없게 된다. 가정용 전자레인지의 진동수 22,500MHz 내외로 한 것은 진동수에 따른 침투 깊이와 조리 효율을 고려한 것이다. 마이크로파가 식품 내부에 침투할 수 있는 두께는 식품마다 다른데 고구마의 경우 평균적으로 3cm, 최대 5에서 6cm이므로 이보다 더 두껍다면 적당히 잘라야 고루 익힐 수 있다. 음식물을 손쉽게 가열할 수 있는 전자레인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전자레인지의 마이크로파가 인체에로 영향을 줄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전자기파가 자신의 파장보다 50분의 1 정도로 작은 구멍을 통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전자레인지에 쓰이는 마이크로파의 파장은 광속에서 진동수를 나눈 값으로 구할 수 있는데 대략 12cm이다. 그래서 전자레인지 압률이 11cm에 50분의 1보다 작은 지름 약 0.2cm의 구멍이 총총 뚫려 있는 금속 고무를 붙여놓으면 전자레인지 내부의 작용 박하가 거의 차단된다고 할 수 있다. 자, 할 수 있다. 마이크로파는 금속으로 덮여있는 조실 내부에서 반사가 되고 압유리의 금속 고무를 통해서도 반사되어 대부분 새어나오지 않고 다시 안으로 들어간다. 이처럼 전자레인지 앞 유리의 금속 그물은 전자레인지가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상당히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 마무리됩니다. 그냥 쭉 읽었어요. 왜? 원리를 지금까지 이거 쉽게 말하면 뭐예요? 그냥 이론 설명이죠. 설명문이죠. 원인과 결과까지 제시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자, 문제도 한번 볼게요. 자, 기억이 침투비. 자, 보시면 산업용 전자레인지는 진동수가 915라고 되어 있고요. 자, 기억에 있는 G는 뭐야? 2500MHz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침투 깊이는 기억이 A에 비해 얇은 거야? 깊은 거야? 아까 보시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자, 메가헤르츠 진동수가 높을수록 얇다 그랬죠. 얇게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반면에 조리율은 기억이 A에 비해 높아야죠. 투과되지 않기 때문에. 자, 반면에 그물망의 구멍 크기를 기억이 A에 비해 촘촘해야죠. 조건을 마저 찾아주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에 4번에 니은의 이유를 제시문에 찾아 한 문장 쓰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왜 유리컵은 잘 데워지지 않는다? 뭐라 되어 있었습니까? 마이크로파는 유리를
통과하기 때문이죠. 통과하기 때문에 4패 촘촘하게 막아냈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셔서요. 자, 5번 문제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인 게 큰 틀은 비슷해요. 자, 나라는 서술자, B라는 박준, C의 안형이 있습니다. D는 박준의 소설서 인물의 작가를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 B와 D는 모두 정직한 진술을 할 수 없게 억압을 받고 있는 존재이다. 특히 B는 A와 함께 소설의 갈등을 주도해 나가는 삐리리이며 반동 인물이 C의 편집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A와 D를 통해 B의 개인적 고뇌를 이야기되고 B의 인터뷰에 나오는 B라는 상징을 통해 창작행위의 의미를 성찰한다. 자, 요거 나와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 문제가 있었냐? 지금 보기에 답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자, 1번의 답이 뭐냐면 주동이란 말입니다. 주동인물. 자, 지금 반동인물이란 말을 던져 주었지만 본문 어디에도 주동과 반동이라는 인물의 설명이 제시되어 있지가 않아요. 이유는 뭐냐? 당시 2022년에 그 가천대는요, 기본적인 문학 이론을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알려주지 않고 문제로 제시했단 말이야. 아까 시점 같은 거 좀 제시했죠.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소설 같은 건 아예 주동, 반동, 평면, 입체 설명 없이 찾는 문제를 제시했었단 말이야. 자, 우리 지난 시간 프로도 이런 문제 있었어요? 이런 문제 없죠. 이제는 있는 것만 정리해 줍니다. 왜냐면 지금은 본문에 있는 소재라든가 내용을 물어보지 이론적인 걸 질문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혹시 뭔가 우리 가볍게 한번 더 정리를 해볼게. 자, 우리 소설의 인물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죠? 지금 말한 주동과 반동, 그리고 평면과 입체, 그리고 전형과 개성이 있습니다. 거의 너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을걸요, 이거? 그죠? 자, 주동과 반동의 가장 큰 차이는요, 말 그대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사람. 중심 하면 주동. 중심으로 쓰면 안 되겠다. 왜냐면 너희가 헷갈릴 수 있어. 이야기의 주인공이면 우리가 주동이라고 그러고요. 반동은 주인공이 아닌 걸 떠나서 주인공과 항상 갈등 관계를 일으키는 사람을 우리는 반동인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인공, 예를 들어 춘향전의 주동인물은 누가 되는 거야? 춘향의 이몽룡이 되는 거예요. 변함선 누가 되는 거야? 반동인물이 되는 거예요. 구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평면과 입체의 가장 큰 차이는요, 쉽게 말하면 성격의 변화예요. 성격이 바뀌지 않으면 평면, 성격이 바뀌는 걸 입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소설책 중에 해리포터 읽어보셨어요? 그 세대가 아닌가? 해리포터 안 봤어? 해리포터 봤어 혹시? 봤어? 안 봤어. 그럼 이스페트로 팩트롤 이런 거 모르시겠네? 그 디멘션 처치하는 마법 주문입니다. 이스페트로 팩트롤이라고 이렇게 막. 네. 얼마 전에 저 테무 혹시 아세요? 테무? 거기를 우연히 접속해서 봤더니 신기한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걔네가 또 물건을 사면 뭐 서비스 뭐 포인트를 막 주는데 뭐 하나 더 사면 뭐 더 줍니다. 열심히 샀어요. 끝까지 못 받아냈어요. 저 물주기가 99.9까지 갔는데 나머지 1%를 못 메우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쓰잘데기 없는 거 많이 사서 뭐 이렇게 진공으로 또 이렇게 떠다니는 헬리콥터 혹시 아세요? 이렇게 에어볼 이렇게 하는 거 불 들어오면서 뭐 그런 거, 안경 세정기 닦는 거, 그 다음에 말대가리 탈 뭐 여러 가지 샀어요. 그 중에 뭐가 있었냐면 해리포터 마법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누르면 앞에 불이 들어온 거고 하나는 불이 나가요. 혹시 아세요? 불 나가는 거? 개간지 나요. 싹 집어넣은 다음에 하면 불 팍 하고 나가는데 이게 맞아봤거든. 그렇게 아프지 않은 살짝 뜨거운 정도? 너무 멋있는 거야. 그래서 근데 그걸 다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40대 중반의 아저씨가 그거 들고 다니고 마법 쓰고 있으면. 그래서 그거를 갖고 있다가 나중에 그 연말에 가족 행사 때 한번 보여줬거든. 이렇게 소문이 마법사로 소문 나가지고 네, 꼬맹이들이 막 이상한 거 했었어. 하여튼 뭐 그런 거 안 봤구나. 제가 해리포터 왜 얘기했냐면 해리포터를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정의로워요. 나쁘지가 않아. 근데 이런 거 우리 평면적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입체는 뭐냐? 성격이 중간에 바뀌거나 반전인 인물들. 스네이프 교수라는 사람이 나와요. 처음에 못된 놈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불사조 기사 다니고 그쵸? 그 해리포터 엄마를 사모했던 애가 스토커 같은 남자였던 거죠. 이렇게 뭐 순간 반전이 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입체적 인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자, 전형과 개성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식이에요. 상식적 인물. 자, 쉽게 말하면 내가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나왔는데 2대8 가름에 뿔테한 몇 개고서는 땀을 닦으면서 하는 말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남은 환자 의지입니다. 라고 얘기한다거나 또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 누가 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의사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런 경우가 우리가 전형적 인물이라고 그래. 자, 반면에 개성적 인물은 뭐냐면 학교 국사 선생님이에요. 기본으로 입고 오셨어. 기본으로 입고 국사 선생님이 돼. 뭔가 언발라서 뭔가 안 맞잖아. 뭔가 특이하죠. 이런 거 우리는 개성적 인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자, 인물이 나오면 두 가지를 더 보셔야 됩니다. 이런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격 제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제시와 그리고 간접 제시라는 게 있어요. 자, 성격의 직접 제시는 다른 말로 우리가 말하기라고 합니다. 말하기. 어떤 경우냐? 철수는 착하다, 못됐다.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오케이? 반면에 간접 제시는 다른 말로 우리가 보여주기라고 해요. 보여주기란 말의 의미는 뭐가 되는 거냐면 행동이나 대사로 얘기하는 거야. 오늘도 철수는 길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착하다는 직접 제시가 아니라 돌려서 말하면 우리 간접 제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별할 수 있겠어요? 자, 여기서 마지막 하나 더 들어갈게요. 우리가 소설을 공부하시면 고전과 현대 소설이 나옵니다. 이거 비교할 수 있으셔야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022년만 해도요. 얘네가 가천대가 기본 이론을 알지라는 전제적으로 문제를 출제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지금 보세요. 반동을 얘기했잖아. 그럼 주동 반동 아니면 당연히 주동을 썼겠죠. 근데 여기가 아까 이제 논란이 있다고 했죠. 왜? 쓰여진 게 없어요. 보면 주동이란 말이 없어요. 그래서 애들이 많이 틀렸어요. 그래서 얘네가 아차 싶은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애들 지원 안 하는데. 하고 2023년부터 이론 문제보다는 이론을 설명을 찾는 문제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같이 알아주는 게 좋아요. 자, 일단 고전소설 우리 지난 시간에 백학선 좀 공부했습니다. 어제. 그래서 백학선에 비교하면 거기 배경이 어디였어요? 고전은 배경이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왜 중국이 많느냐? 첫 번째가 중국에 대한 중화 사상도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중국이면 그럴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 여름철에 갑자기 수박이 터져서 사람이 다쳤대. 믿어져? 이런 중국이면. 아, 그렇죠. 갑자기 라이터가 가만히 있던 라이터 터져서 사람이 다쳤대. 우리나라는 중국이면? 아, 그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약간 중국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배경이 중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배경이 중국이 아니면 크게 문제가 돼요. 예를 들어 이생규 장관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요. 거기 고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 뭐라 그러냐? 일반적인 고전소설과 달리 배경이 차이다. 이게 맞는 문장이에요. 이런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의 사건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우연히 일어나고 또 하나 전기성. 자, 전기성이라는 게 뭐냐면 비현실성을 이야기해 줍니다. 비현실성. 그래서 뭐 구름을 타고 날아다닌다든가, 그렇죠? 뭐 칼 한 방에 3만 명을 죽인다든가, 이런 거 우리 전기성 이야기할 수 있고, 우연성을 보고 고전소설 보면 우연히 일이 벌어지죠. 춘향전도 우연성이 있습니다. 어디 보냐면 얘가 장원급제인데 하필이면 아버지가 있던 곳으로 다시 가게 되죠. 그런 게 우연성이에요. 원래 관리는 자기 고향 못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떠올리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여기서의 인물들은 어떤 아이들이 등장하느냐? 전형적이고 평면적인 인물들이에요. 춘향이 보세요. 끝까지 지주를 지키잖아요. 그죠? 변화도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쁜 놈이잖아요. 오케이? 이런 거 이야기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항상 결말은 바로 행복한 결말로 끝나야죠.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고전의 주제는 바로 권성징악입니다. 착함을 권하고 악을 징벌한다는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오케이?
자, 이러던 것이 현대소설로 넘어갑니다. 자, 현대소설은 중국일 이유가 없지요. 사건도 우연이고 전기 있어? 아니요. 사람들이 이런 거 안 좋아합니다. 있을 법한 이야기인 개연성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개연성. 자, 인물도 전형적이고 평면적이라기보다는 전형보다는 전형보다는 개성적이고 평면보다는 입체적 인물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그래야 재밌죠.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슬기로 의사생활이 있었죠. 거기서 뭐 의사가 그렇게 글쎄요, 제 편견인지 모르죠. 그렇게 잘생긴 노래 잘하는 애들 드물어요. 그런 애들만 모여서 악이 없는 애들? 아니요, 힘들죠. 그렇죠. 성격의 변화, 요즘 반전 있는 인물들 많이 나오고. 혹시 베테랑 2 보셨나? 저도 못 봤어요. 네, 집사람만 보고 와서 저 한 대 때리더라고요. 왜 때리냐니까 정혜인 보고 오니까 제가 밉대요.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입체예요. 입체적 인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결말, 행복한 결말이 아니라 다양하죠. 다양한 결말이 제시가 되고요. 주제 역시 건선징악이 아니라 다양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렇죠? 고전과 현대소설 차이점을 한번 기억해 주셔야 돼요. 기본적인 문제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 이 5번 문제 다 읽지 않을게요. 쭉 읽어보시면 내용 바로 찾아볼게요. 그래서 1번에 주교에 해당하는 건 주동인물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 2번에서 B에 인터뷰에 나오는 뭐 전집불 이야기 나옵니다. 전집불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정창작행의 의미를 고찰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록의 의자라는 시가 나와 있습니다. 의자. 유추해도 되죠? 이론들 살짝 기억해 주세요. 아이고. 자, 이정록의 의자는요, 이때 당시 수특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만 소설은 발제가 될 수 있고 비문은 또 발제가 순서가 바뀔 수 있다고 그랬죠. 고전시라는 데서 바뀔 수가 없어요. 무조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무조건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다시 얘기하지만 문과건 이과건 무조건 문학은 나와요. 시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의자입니다. 먼저 문제를 봤더니 제10문에서 어머니는 삶의 경험을 통해 터득한 지혜를 기억으로 표현하고 있다. 자, 어머니가 1월 3일 지혜를 얻게 된 계기가 드러난 시행을 제10문에 찾아 쓸어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어머니 터득한 지혜는 의자를 몇 개 내놓는 거라 이야기해주고 계세요. 자, 들어갑니다. 병원에 갈 채비를 하면 어머니께서 한 소식 던지신다. 허리가 아프니까 세상이 다 의자로 보여야 꽃도 열매도 거기에 다 의자에 앉는 것이요. 자, 보여야 앉는 것이요. 줄 쳐볼까요? 자, 사투리를 사용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방언의 사용이죠. 자, 이런 방언의 사용이 주는 효과는 무엇일까요? 그래, 사실성을 높여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성. 자, 주말에 아버지 산소 세 번 쳐봅니다. 아버지 산소라는 건 뭐야? 아버지의 부재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도 그래 네가 아버지한테 좋은 의자 아니었냐? 자, 의자 동그라미 쳐야겠죠? 아하, 여기서 의자를 보니까 해석이 우리가 하는 의자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야겠죠? 여기서 의자는 뭐 해야 돼? 의지할 수 있는 존재를 떠올려줄 수 있어야겠죠. 나를 쉬게 할 수 있는 존재, 의지할 수 있는 존재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쉬게 하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 떠올려주시면 되겠지요. 자, 아니었냐? 이따가 침 맞고 와서는 참외밭에 지푸라기를 더 깔고 호박에 또아리도 받쳐야겠다. 자, 그래서 지푸라기 동그라미 쳐주시고 또아리 역시 동그라미 쳐봅니다. 자, 그것들도 쉽은데 의자를 내줘야지. 그렇습니다. 참외에게 있어 의자는 지푸라기인 거고요. 호박에게 있어 지푸라기는 또아리였던 거예요. 즉, 뭐가 되느냐?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자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싸우지 말고 살아라.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게 뭐 별거냐? 그늘 좋고 풍경 좋은 데다가 의자 몇 개 내놓는 거예요. 자, 의자 몇 개 내놓는다는 건 뭐야?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녀들이 힘들 때 전화하고 되게 반가워합니다.
쉽게 말해서 선생님 뭐 결정사항이 있어요. 아까도 했지만 항공대 다니는 녀석이 파일럿 어떻게 하죠? 이런 문제들. 의대 간 녀석이 의대 뭐 학교 잘릴 때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얘기로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최대한 조언을 주려고 해요. 근데 반면에 그런 애들도 있습니다. 택시비가 없으니까 송금해달라고. 너 어디냐? 신촌에서 술 먹고 집을 가야 되는데 택시비가 없다고 10,000원만 보내달라고. 저 10,000원 한번 보내줬거든요. 4일 뒤에 또 왔어요. 포항인데 60,000원 보내달라고. 또 미친놈 같다고 막 욕했더니 아 제발 좀 부탁한다고 했더니 알고 봤더니 친구들이랑 내기한 거야. 네. 그래서 안 좋습니다.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반면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제자 녀석이 요리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내신이 2점대고 2점대 모의고사 거의 1 나오는 친구인데 요리학과 간다 해서 요리는 취미다. 굳이 안 가도 될 것 같다. 내가 아니다. 죽어도 간대요. 그러더니만 끝내는 우석대? 하여튼 거기 조리학과를 갔어요. 전체 수석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대학 수석이 되면 총장이 전화 옵니다. 장학금 제시하고 막 목과 조고 다 제시했는데 얘가 혹한 게 뭐냐? 1년간 해외 체류를 무료로 학교에서 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걔 코로나 시기에 홍콩 가서 요리 배워왔어요. 그래서 미국 가 있고. 얘는 가끔 페메라에 연락을 하다가 이 친구한테 미스터 비스트라는 유튜버 세계 1위 남자가 초콜릿을 런칭했을 때 너무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걔한테 초콜릿 좀 보내줬더니 얘가 예 하더니 진짜 이만한 박스로 보내준 거예요.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 한국 오면 내가 네 창자를 고기를 찍어주겠다 그랬습니다. 얘가 예 하고서 여자친구랑 왔는데 여자친구가 2명인 거야. 썸만 타고 있대요. 근데 이 새끼가 고기를 27만 원인가? 엄청 처먹었어요. 근데 뭐 네, 참 결혼 다른 애랑 했는데 또 그런 거 뭐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나가는 건 제일 재밌죠. 예, 자 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어머니가 일어나서 매치를 얻게 된 계기는 뭐라고요? 엄마가 왜 의자를 찾게 됐어? 진짜 어이없는 문제죠? 허리가 아프니까 아니에요. 정답이 허리가 아프니까 전혀 철학적 주제도 아니라 주제가 하나예요. 엄마 허리가 아파서 의자 찾은 거예요. 정답 허리가 아프니까입니다. 누구다 진짜요 진짜. 자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비문학 들어갈 건데 자 얘들아 다 힘들겠지만 다음 주에 내일은 여기 110쪽부터 118페이지까지 118이 아니구나 더 있구나 그렇지 여기 128페이지까지 있습니다. 2023년 기출이에요. 지금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한번 풀어보시고 내일 아침에 또 풀면서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잠시 쉬셨다가 우리 뒤에 비문학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